디딤돌 대출 마저 축소가 됐어요. 집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거꾸로 돌려 말하면 너네 집은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앞으로는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더 불려서 좋은 데로 한 번에 간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똘똘이가 아니라 똘똘하지 않은 걸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상호 사장님, 2024년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는데요. 초양극화. 초양극화. 지방하고는 격차가 더 심각하고요. 특히 맞습니다. 주거용 빌라,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또 차이가 나고요. 이게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이렇게 쭉 절로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니까 그 택하는 상황이 이제 20년 정도 된 아파트 동네들은 정말 리모델링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30년 넘어가는 데들은 재건축 재개발 빨리빨리 하는 거고 안 되는 동네들은 그냥 빨리 이사하고 나오는 거고 이게 사실 지방의 패턴이고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지방은 안 되는 데다가 돈 넣는다고 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지방은 새로 신도시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 지어서 그냥 이사를 가시는 네, 그냥 다 도시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구도심은 그냥 아웃이에요. 그래서 그거 안 되는 데다가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벽화 한다고 뭐 이거저거 한다고 되겠어요. 그래서 그냥 지방은 되는 대로 빨리 갖다 붙는다.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뭔가 노력을 좀 해야죠. 근데 노력이 먹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하고 싶다고 해도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. 그래서 아까 초양극화의 지금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반포고, 이 반포와 쭉쭉쭉쭉 가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슬퍼하시는 분들이 대치동, 도곡동, 역삼동 사시는 분들이고, 야, 우린 학군지인데 왜 우린 가격이 왜 안 올라? 지금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. 강남이 토지 허가제도 남아있고요. 토지 허가제도 있고, 아직 삼성도 아니잖아요. 대치동 특히 대치동 진짜 안 올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부터 요즘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싸다는 느낌이 주는 거는 우선미 우쌍쌍인 것 같다. 우선미 우쌍쌍 옛날에는 와 이러던 아파트인데 요즘은 가격 보시면 지금 우선미 우쌍쌍 모르시는 분들도 네. 많을 거예요. 요즘 가격 보시면 우와 안 해요.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하도 딴 데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반포에 40억 50억 얘기 듣다가 우쌍쌍 20몇 억 이렇게 들으시면 이거밖에 안 해 이런다고요. 그래서 요즘 확실히 뭔가 그 다음 단계로 스텝이 별로 안 보이면 그냥 멈춰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도 아유 우리 지금 살기 좋아요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산 가격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확실히 세상도 차도 뭐 4년 5년 타다 바꾸시는 분들은 차 좋아지는 거 막 느끼시고 누구는 15년 20년 타면 차 좋아지는 거 못 느끼시는 것처럼 좀 집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아 이것도 그냥 우리 뭐 지금 살만하니까 20년 30년 살아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뭘 좀 해야 된다. 그걸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결과가 나와서 다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런 초양극화에서도 디딤돌 대출 마저 축소가 됐어요. 12월 2일부터거든요. 수도권 네. 매매 시. 이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약간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닐까요? 그러면 서민들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집을 사실 수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모은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막아놓으면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. 맞아요. 집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집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돌려 말하면 너네 집은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너는 못 판다라고 말하는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디딤돌 대출 같은 것들 대상되는 가격들 아파트들은 안 좋거든요. 실제로 매매 가격 흐름도 매우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가는데 이제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줄이면서도 그래도 신생아 대출을 살려놓는다. 그럼 대출 받으려면 애를 낳으라는 뜻인데 지금 애 낳는 분들은 구축에 안 산다니까요. 다 신축 산다니까요. 소득이 좀 되셔야 아이를 많이 네. 낳으시는 것 같아요. 좋은 동네에서 다중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학군지라든가. 네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게 뭐 대출 제도만 봐도 애를 낳으라는 소린가 낳지 말라는 소린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. 그래서 일단 정부는 너무너무 잘못된 지표들, 그러니까 본인들의 관리 지표들에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나라도 많이 커졌고 경제 규모도 커졌는데 절대 금액을 자꾸 정해놓지 이게 이제 저희 옛날에 2019년인가요?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 넘었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때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지만 실거래가 누가 찍었다고 그랬는데 막 정부에서 아니라고 막 해가지고 한 4달 동안 실거래가 안 떴었어요. 뭐 결국은 나오잖아요. 근데 지금 평당 1억이 아니라 거의 2억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버려 두면 이렇게 다 언젠가 올 것들을 왜 굳이 이렇게 막 수면 아래로 눌러놓으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전세를 자꾸 월세화로 좀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새로 나온 정부 상품을 봐도
좀 그런 니즈가 보이고요. 근데 왜 자꾸 그- 전세를 좀 네. 줄이려고 하시는 걸까요? 가계부채 총량 때문이죠, 뭐. 이게 대출 총량 규제랑 가계부채 규제는 정말 웃기는 건데, 왜 총량 규제를 하죠? 이 총량이라는 건 사실 의미도 없는 건데,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나는 L3센치가 사고 싶어. 30평대 L3센치가 워너비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고, 근데 그게 벌써 28억 언저리까지 왔다고 보면, 이 집을 살 때 대출은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, LTV 한 50 해보면 14억 정도. 그럼 옛날에 뭐 그 집이 8억 할 때는 대출 절반 해보면 4억이었을 텐데 이제 14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옛날보다 한 사람이 빚을 낼 수 있는 금액이 갑자기 10억 정도가 확 늘어나면 가계부채는 무조건 증가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비싼 집들 대출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더 비싼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비싼 집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인데 막상 그런 문제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조차도 가계부채는 큰 문제야 이러고 계시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마지막 또 키워드입니다. 우리 이상호 대표님의 주특기인데요. 똘똘한 한 채. 이 정부의 정책과 시장 상황이 다주택자보다는 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유도를 해가면서 좀 그쪽에 유리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. 보유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.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하면 가장 나쁜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죠.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를 사신 분들은 다시는 안 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매매도 줄어들고 매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살 기회도 줄어든다는 거고 특히 상급지로 가는 길들은 막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나눴던 얘기들처럼 내가 꿈이 있어서 쭉 올라가려는 것들에 어느 순간에 딱 선을 딱 그어서 너는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 라고 해버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 누군가는 되게 좋아들 하시던데 그리고 이렇게 세제 혜택을 계속 주시면은 결국은 양극화만 더 벌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외곽 집들 같은 경우도 엄청 안 팔리고 특히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은 너무너무 곤란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아마 바뀔 거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든 시드머니를 더 불려서 좋은 데로 한 번에 간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똘똘이가 아니라 똘똘하지 않은 걸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똘똘한 한 채는 실수요자라는 그 수요 구매층이 있는데요. 사실 그러니까 비아파트형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전월세에 민감한 상품이잖아요. 누군가가 투자로 구입을 해서 전월세로 내놓는 이런 물건들인데 사실 세입자로 임차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내년도 이후의 모습들에서는 사실 집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보다도 지금 임차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집을 앞으로 거주를 하셔야 되나?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월세도 전세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사실 올라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잘 없어요. 공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 상황을 앞으로 좀 어떻게 다들 이겨낼 거냐가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무주택자들이 본의 아니게 사기 싫은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억지로 떠안아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. 항상 해마다 굉장히 재미난 키워드로 그 해를 표현해 주시는데 네. 내년 것도 키워드 아직 없어요. 나왔을까요? 아직 없어요. 아직 안 나왔어요? 한 달 뒤에 부를 거예요. 아직 없어요. 아직. 아니, 저는 네. 제가 그런 일을 해서 그랬나, 애널리스트를 네. 해서 그런가, 사람들한테 이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말을 한마디를 정하는 걸 좋아해요. 약간 광고쟁이들처럼. 내년에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고. 그러면 내년에 어떤 것이 좀 바뀌고 어떤 것을 안 바뀔까요? 안 바뀌는 거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대상은 안 바뀌죠. 계속 이게 사고 싶죠. 근데 그것들은 안 바뀔 거고,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도 안 바뀌죠. 근데 내년에 변하는 거는 뭐냐?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내년에서 올해로 끌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가 하나도 없어서 내년에 입주가 없구나. 어디에? 서울에 입주가 없다. 그것만 생각해 보시고 뉴스만 들으면 8월 말부터 대출 안 나와요. 뭐 금리 올라요. 그러니까 이제 나도 받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받으면 되죠. 단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 회사들 엄청 자르기 때문에 요즘 구조조정 엄청 세거든요. 맞습니다. 구조조정 내가 나이가 됐다 그러시는 분 대출 받으시면 안 되죠. 나는 아직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있어 이러는 분들은 받으시고 나 내년에 위험한데 내 자체가 위험한데 이런 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보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을 했어요. 지금 트럼프 시대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국제적으로 올 것인지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 일본도 그랬는데 아베 총리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었는데 1기랑 2기가 완전 달랐거든요. 왜냐하면 1기 때 잘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2기 때는 절치부심해서 하느라고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 틀렸어요. 이때처럼 할 거야 그랬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던 거죠. 트럼프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. 왜냐하면 1기 때랑 이번 2기 때는 뭔가 판짝이는 건 되게 달라지는 것 같고 특히나 제가 되게 유심히 보는 것들은
일론 머스크가 입각을 해서 도지. 새 행정부 나왔잖아요. 행정부 혁신 네, 뭐 네, 이런데 그 네. 이름이 도지예요. 도지. 그러니까 저도 놀래서 야 도지라고 이름을 짓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정치인들하고는 완전 다른 네. 행보인 것 같아요.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그 이름 갖다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을 썼다는 것도 놀랍고 아마 대한민국이었으면 택도 없었을 거예요. 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뭐 네이버 창업자를 앉혀가지고 다 개혁해봐라 이럴 리도 없잖아요. 뭔가 일기 때는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저의 진심의 고민은 미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는 좋은 건가? 요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옛날 같으면 미국이 좋으면 좋았죠. 수출도 예.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이 잘 되든 미국이 잘 되든 이게 잘 되면 좋았는데 요즘은 미국이 잘 된다고 우리가 좋으려나? 한 1년은 봐야 될 것 같아요.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. 그래서 지금 주식도 다 국주 안 하시고 다 미주 하시는 것처럼 이러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부동산도 다 한국 부동산 정리하고 미국 부동산 사는 거 아니야?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. 특히나 지금 내년에서 우리 좀 전에 초양극화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평균치가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. 올해 뭐 평균이 지금 서울이 한 4% 정도 올랐는데 내 건 안 올랐고 예. 쟤는 저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은 더 그럴 것 같아서 이걸 과연 평균으로 뭐 내년에 서울 몇 프로 오른다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올해도 제가 2.4% 오른다 했으면 지금 4% 넘어갔지만 체감 온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외부 환경도 크게 바뀌었고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. 내년도 없고 내후년도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선거가 없어서 좀 생각할 게 외부 변수도 많겠다. 그리고 좀 큰 그림에서 매크로를 좀 열심히 봐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내년에도 평균 보지 말고 개별성에 좀 집중해라. 앞으로는 평균 의미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특히나 이 평균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우르르르 다 갈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. 이제는 제가 뭐 동별로도 평균을 혼자 이렇게 내보고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. 동별에서도 막 대단지 신축은 쭉쭉 가고 옛날 아파트도 뭐 300세대 이런 것들은 안 가고 이러니까 실제 실거래도 하나도 뜨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평균의 무의미함을 더 느끼는 내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상우 사장님과 함께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. 내년도 이야기, 그다음 트럼프 시대의 부동산까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. 25년 한 단어 키워드는 아쉽게도 1월 11일 부동산 라이프 세미나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. 그때 다 같이 한번 주목했다가요. 다시 오시면 또 얘기를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